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자기 희생을 동반하지 않는 자비는 거짓 자비다. 러시아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희망과 공감을 소통하는 방송 시흥 FM 백대연의 커피 한 잔입니다. 며칠간 비가 많이 내려서 침수 피해가 된 지역이나 입은 분들이 있는데 아무쪼록 힘내시고 얼른 복구되어서 모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랑과 인생 그리고 사랑과 인생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문학과 철학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옳은 삶인가입니다. 여러분이 커피 한 잔 준비하는 동안 노래 한 곡 먼저 듣겠습니다. 조용필이 부릅니다. 세월. 외로운 이 마음을 쓸쓸한 내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뜨거운 눈물이 두 뺨을 적셔 외로이 홀로 걸었네. 세월은 흐르고 흐르다 봄은 돌아와도 한 번 간 내 사랑 나를 찾아오려나. 나를 버리고 떠나간 그 시절 잊을 수 없는 세월. 잊을 수 없는 세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 노나라 어느 마을에 평범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나라가 전장을 일으키고 노나라에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나라가 노나라 수도를 점령하려면 그 마을을 지나야 했습니다. 제나라 군사들은 이동 중에 노나라 사람들이 보이면 닥치는 대로 죽이면서 그 마을 근처까지 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 여인은 가재도구를 그대로 남겨둔 채 두 아이와 몸만 간신히 빠져나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 여인은 갓난아이를 한 손으로 등에 업고 걸을 수 있는 어린아이는 다른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뛰려고 해도 말을 타고 쫓아오는 군사들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여인은 둘을 다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업고 있던 갓난아이는 옆길 풀 속에 버리고 큰 아이만 안고 뛰었습니다. 한 아이만을 업고 뛰어도 말의 속도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금방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포로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제나라 장수는 노나라 사람을 한 명씩 끌어내어 목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앞에 칼을 든 군사가 섰습니다. 이제 칼을 내리치면 그 여인도 죽게 됩니다. 그때 제나라 대장군이 칼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대장군이 그 여인 앞에 오더니 당신은 갓난아이를 버리고 더 큰 아이를 업고 뛰었소. 아무리 목숨이 중요하다고 해도 젖먹는 아이를 버린다는 것은 어미로서 자격이 없소. 당연히 목을 칠 것이지만 왜 그랬는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인은 당당하게 풀밭에 버린 아이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이요. 그러나 이 아이는 저번 전쟁 때 당신들이 죽인 내 동생의 단 하나밖에 없는 핏줄이요. 내 어찌 내 자식을 살리려고 동생이 맡긴 조카를 버릴 수 있겠소. 어미로서 아들을 죽게 한 것은 자식을 앞세우는 피눈물 나는 어미의 사랑이지만 동생이 내가 맡긴 조카는 공적인 나의 의무요. 아무리 비천한 나라도 어찌 내 사적인 사정 때문에 공적의 의를 저버릴 수 있겠소. 어서 나를 죽이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나라 대장군은 작은 나라의 여인 한 명도 공과 사를 구별하는 것을 보고 노나라의 침공 계획을 포기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 여인의 입장이라면 저는 다른 사람의 자식을 버리고 제 자식을 업고 뛰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작은 마을의 한 여인의 기계가 적국의 장군을 감탄시켜 전쟁을 막은 내용입니다. 그 장군은 돌아서면서 내 자식을 구하기 위해 동생이 맡긴 자식을 버리는 것은 공의를 버리고 사욕을 취하는 것이오라고 말했던 그 여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계속 귀에 울렸을 것입니다. 그는 나라의 모든 백성이 공의를 저버리고 사욕을 채우려 한다면 그 나라는 칼이 없어도 이미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그 반대라면 즉 무력으로 전쟁에서 이긴다 해도 그런 국민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완전한 복속은커녕 나중에 두려워서 회군을 한 것입니다. 이 글에 담긴 내용을 조금 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분위기가 약간 다르지만 다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리더의 역할이나 본문이 담긴 글이 있어서 먼저 읽어드리고 계속하겠습니다. 모 작가의 글인데요. 제목은 인간이 사는 여기의 모양인 것입니다. 이 글은 정치인들의 자세와 그들이 자신의 이득에 따라 특히 재물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아쉬워하며 쓴 글인데요. 아쉬워하면서도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니까 그 본성을 이해하는 듯한 아이러니가 담긴 글입니다. 인간이 사는 여기의 모양인 것. 리더가 조직의 구성을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무엇일까? 대체로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용장, 지장, 덕장 중에 하나이고
그 순서대로 좋다거나 중요하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한비자의 가르침을 비유로 해서 제장을 추구하거나 덕장 위에 두고 싶은 심정이다. 한비자는 지도자의 중요한 가짐으로 세 가지를 말했다. 법, 술, 세다. 법이란 해당 조직의 법이나 규율이다. 즉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기 위함이지만 오히려 농공 형상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술이란 지도자가 법을 적절하게 운영해서 사람을 골고루 잘 쓴다이다. 세란 가진 권세로 아랫사람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보이는 힘 또는 보이지 않는 힘을 말한다. 요즘 나라 돌아가는 세태를 보면 평범한 사람들조차 혀를 굴린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 국가의 존망을 책임진 지도자의 자세라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 글에선 지도자의 역할이나 아랫사람들을 욕하고 싶진 않다. 다만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한비자는 군신 관계조차 군주에 대한 충성도, 신하에 대한 믿음도 다 자신의 이해에 따라 그리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한나라의 지도자도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도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과연 자신을 불태울 수 있는 이가 몇 명이나 있을까 궁금증이 생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들도 그럴진데 그 아래 조직원들이야 잘 먹고 잘 사는 자신의 문제나 아니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고 또 어떤 말이 필요할까 싶다. 위에서 말한 제장이란 그런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슬프게도 인간이 사는 여기의 모양인 것이다. 이 글의 작가는 공자의 말을 인용해서 리더가 조직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덕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지장, 마지막이 용장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리더는 덕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지혜이며 마지막이 용감함이나 힘을 의미한다는 거지요. 거기에 제장이라는 여기서 제는 재물 제자인데요. 즉 재와 자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이 글에서는 돈 많은 사람도 지덕체가 없어도 그 돈으로 리더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말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또 저자는 리더의 자격을 가졌다고 그런 리더 아래서 공의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경계하는 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즉 돈에 따라 움직이는 리더도 리더의 아래서 절개 역할을 하며 떡고물을 받아먹으며 사는 것도 다 같은 악에 해당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말해요.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마지막 문장에서는 슬프게도 자기가 사는 여기의 모양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읽어드렸던 노나라의 가녀린 여인은 목숨을 걸고 공의를 지켜 나라를 구했는데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사욕을 채우는 걸 보면서 이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 예상할 수 있지요. 또 조금 방향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모임이나 기관이나 공동체가 처음 세워지면 자리가 잡히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단체의 리더는 오래된 조직들보다 그 조직을 운영하는 게 몇 배는 힘들지요. 왜냐하면 조직원들 개개인들도 첫 시작과 다르게 생각도 비전도 달라지거든요. 외부에서도 그 조직이 바로 서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이나 세력이 늘어나고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열었던 이성계도 개국 전까진 모두가 뜻을 모으고 합심으로 하나가 되어 모든 난관을 이겨내면서 나라를 만들었지만 국가가 바로 세워지고 나니 개국 공신끼리 서로 먼저 죽이려고 하고 기존 세력이 방해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이런 역사만이 아니라 인간사를 보면
인간의 본성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성계처럼 나라를 세웠던 수많은 영웅들이나 처음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노력하는 크고 작은 조직의 리더들은 그래서 조직의 완성을 위해 잠을 이루지 못해요. 홀로 고독과 외로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있기도 하고요. 조직이나 단체마다 덕이 많으면 많은 대로, 지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용맹하거나 돈이 많아도 바로 서기까지 물리적인 시간 동안 울퉁불퉁 길을 걷는 것처럼 다리가 휘청할 때가 많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어찌해야 그 조직이나 단체가 그나마 오랜 시간 동안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리더와 구성원을 따로 구분해서 보면 다음과 같아요. 공자가 말씀하신 대로 먼저 리더를 보면 리더가 덕장이든 지장이든 용장이든 그 글의 작가가 말한 제장이든 한비자가 지도자의 중요한 가짐 세 가지를 말했던 것처럼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법, 술, 세.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인간은 책임과 의무, 권한을 균형 있게 하지 않거나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꼭 분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리더만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하는 조직이나 모임은 조직의 미래를 위해 온 힘을 하나로 뭉치는 게 이상적이에요. 리더를 중심에 세우고 리더에게 힘을 실어주고 나가야 한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리더가 산꼭대기에서 바라본 세상과 구성원이 3부나 5부, 8부 능선에서 바라본 조직의 형편은 같은 조직이지만 다 달라 보이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도 선거 때마다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상대편이 쏟아내는 조직이나 리더를 향한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않고 방패가 돼주는 조직원이 많은 조직과 헛소문 하나에도 흔들리는 조직원이 있는 모임의 성패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내용도 모 작가의 글인데요. 리더와 조직원 간의 소통해 나가는 장면을 쓴 글입니다. 조금 전 이야기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제목이 내가 만져본 것입니다. 내가 만져본 것. 맹인 모상을 그대로 해석하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다. 어떤 왕이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명의 맹인에게 각기 코끼리의 다른 부위를 만지게 하고 각자가 만진 느낌을 말하게 했다. 왕은 맹인들의 각기 다른 말에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서로 고집하는 신하들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위 성어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똑바로 볼 수 있는 눈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전체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고집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 공부하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 넓고도 넓은 학문의 세계는 코끼리다. 코끼리의 코나 다리나 엉덩이를 만져본 것을 두고 코끼리 전체를 다 보고 아는 것처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내가 저 사람보다 학벌이 좋다고 해서 공부를 몇 년 더 했다 해서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서 우리는 다 거기라는 말이 된다. 왕은 맹인들이 각기 다른 부위의 코끼리를 만져본 모든 소감을 통해 코끼리의 전체를 알아가듯 신하들에게도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더 많은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들게 했다. 우리도 내가 추구하는 배움을 통해서 세상과 인간에게 더 좋고 더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다. 한 국가의 왕이 모든 신하를 불러놓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정책을 놓고 아이들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신하들은 서로 자기 담당 부서 이익만을 놓고 얘기해요. 코끼리라는
통합적 총체적 안건을 놓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꼬리만을, 뒷다리만을, 코만을 잡고 전부인 것처럼 주장했던 거예요. 리더가 원하는 것은 모두가 합심으로 하나를 이루고 싶은 방법을 논하자고 하는 건데 리더의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외면한 채 자기 주장만 해요. 이것을 학문에 빗대어 이야기해보면 신하들의 주장은 개별 학문이라고 해요. 모두가 합심으로 이루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철학이고요. 왜 인간이 사는데 철학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학은 경제적 논리가 기준이에요. 정치학은 정치적 논리가 기준이고요. 사회학은 사회학대로, 물리학이나 심리학도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철학은 이 모두를 아우르고 있는 학문이죠. 그래서 철학은 산수처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고 안건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것 같지만 다름을 인정하면서 나가요.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서 중세 기독교 철학이나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론과 사상을 설파해도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간의 길을 서로 찾자는 의미인 거지요. 그래서 그 모두가 철학이고 각각의 이론이 다 인간과 세계 등을 아우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 사이에서 옳고 그름은 다 자기 기준이에요. 함부로 다른 사람, 다른 기관, 다른 나라를 욕할 수 없다는 거지요. 다 상대 입장이 되어 봐야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다 자기 살려고 아둥바둥합니다. 저 사람에게 형님, 누나, 오빠 하면서 술 한잔 하는 것도 관계를 이어가면서 다 자기만의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어요. 나라를 개국한 사람들도 개국 후 자기 자리가 위협당하는 게 두렵고 또 자기 재산 더 늘리려고 상대를 무참히 죽이는 것을 보면 보통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쩌겠어요? 오늘 먹을 밥이나 입을 옷이나 자야 할 집이 필요한데 자기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시대에도 노나라의 그 여인처럼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의 약속, 즉 공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 같은 것 같지만 정말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더 넓은 세상에 유익한 빛과 소금, 향기가 되기 위해 뛰는 사람은 있어요. 노나라의 보통 사람이었던 그 여인 같은 사람이 현재도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린 리더라고 부르는 것이고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인 거예요. 나이 좀 먹었다고, 좀 배웠다고, 가진 게 많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고 드러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를 높여주고 그저 져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게 조직의 발전을 위해 눈물을 밤을 지새운 자들이 진정한 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옳은 삶인가 이었습니다. 주제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철학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 절대적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저 화두를 던지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중에는 어차피 답도 없는데 뭐하러 시간을 쓰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삶을 풍요롭게 살았던 현인이나 선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깊이 숙고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자기 희생을 동반하지 않는 자비는 거짓 자비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리더이든 리더가 아니든 리더로서든 일반 조직원이든 내가 어느 조직의 구성원이라면
나를 먼저 돌아보는 철학적 사고, 즉 성찰이 필요합니다. 탓을 타인에게 돌리기에 앞서 나를 거울에 비춰보면 금방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여기저기서 어떤 모임의 리더든 평범한 구성원이든 계신 곳에서 톨스토이의 말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침수에 대비하시고 운전하는 분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흥 FM 백대현의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밭길 서러운 내 인생 다시 가라 하면 나는 못 가네 마디마디 서러워서 나는 못 가네 지는 해에 실려보낸 내 사랑아 바람처럼 사라져간 내 인생아 사랑이야 눈물이야 묻어버린 내 청춘이야 사랑은 다시 오라 나를 부르고 인생은 눈물 되어 나를 떠미네 다시 가라 하면 나는 못 가네 마디마디 서러워서 나는 못 가네 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